민주당이 총선 이후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제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안인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추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과 식당을 방문한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스크 표면에 직접 뿌리는 이른바 마스크용 소독제 가운데 일부에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얼마 전 전체 가구의 약 70%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그걸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통합당도 어제 국민 한 사람에게 즉각 50만 원씩 주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방안은 정부 안보다는 민주당 안에 가까웠고 민주당도 동의해 발표된 건데 일주일 만에 기조가 바뀐 셈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의 방안은 총선 이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겁니다. 확정된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을 총선을 앞둔 여당이 깨려는 겁니다. 하루 앞선 어제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오는 건 총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당정청 발표 직후 아쉽다고 토로했던 민주당도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좀 아쉽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행위라고 했던 통합당도 매표형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합니다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국민들의 표심을 잔뜩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여당과 조율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13조 원이 들고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25조 원이 필요합니다. 나라 살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데 애초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방안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게 이런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영우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50%의 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자는 정부안은 혜택 대상을 더 넓히자는 여당의 요구에 밀렸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별할지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나흘이 지나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제시됐지만 형평성 문제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위주로 건보료가 정해지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소득에다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해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액자산가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할지,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지만 기준 마련과 신청, 심사까지 필요하다 보니 긴급 아닌 긴급지원금이 될 거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겐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뀐 민주당 주장대로면 13조 원, 통합당 안대로면 25조 원이 필요해 추경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고 적자국제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더 큰 실물 경제 위기에 대비할 실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나도 많이 어려운데 그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는 하소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무주택자인 김홍관 씨는 지난달 7만 37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월세 등을 내고 혼자 살기도 빠듯하지만 지역가입자 1인 가구 기준액보다 7천 원을 더 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처지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만 있는 걸로 나오는데 7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합니다. 건보공단 건물 밖으로 대기줄까지 생길 정도로 현장 민원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3일 상담 전화는 7배나 증가한 115만여 건에 달해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최근 급감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였었는데 뒷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많이 나오니까 뭐 때문에 많이 나오는지 뭐 소리를 뭐 내야 되는 건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600원 때문에 못 받는다고 600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지금은 20년도인데 그걸 어떻게 18년도 기속소득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소득 상위 30%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200만 원 안 나오는 이게 너무 많다고. 우리가 뭐 우리가 상위 30%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고액 자산가나 또 실물 경기 타격에도 수입이 안정적인 공공분야 종사자에 밀린다면 서민들이 선뜻 기준에 동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여야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우선 민주당은 주요 승부처인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며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역 폄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지도부는 부산에서 합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입원했다가 지난 1일 퇴원한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지화하는 것만이 부산을 제대로 대개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야당들은 민주당이 부산의 행정과 의정을 책임진 마당에 이 대표 발언은 무책임한 지역 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부산에서 유세한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겨냥해 유사 명칭을 쓰는 당이라고 견제했고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참칭 정당 열민당이 당원과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파주와 고양 등 경기 지역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거대 양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민생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안 등 총선 12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종로에서 첫 합동 유세를 펼치며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민주당처럼 이 통합당에서도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지역구 후보가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과 충청을 훑은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본격적인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7개 지역구를 돌았는데 특히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통합당 후보들이 다 당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이 정부의 잘못을 전부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막중한 경제 상황에도 현 정권이 조국을 살려보자는 소리를 한다며 조국 때리기 전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거들었습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정당들은 슬그머니 조국 수호 1중대, 그것도 모자라서 2중대까지. 그런데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 후보 성격에 문제가 있다며 당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김 후보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당은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엿새째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에다 위성정당 문제, 또 지난 탄핵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윤나라 기자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 두 후보의 1대1 토론은 미소와 악수로 시작됐지만 곧바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통합당 황 후보는 현 정부가 좌파 독재로 나라를 망쳤다며 문재인 정부 첫 총리를 지낸 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 멀쩡했습니다. 경제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튼튼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황 후보에게 나라가 멀쩡했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겠느냐고 반격했습니다. 이 3년 전에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멀쩡했을까?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서로 남탓하기 바빴습니다. 황 후보가 소속하신 정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깥으로부터 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후보께서 나라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대용 정당은 꼼수다 하시더니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곤 이 후보가 선공에 나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 편성을 신중히 하자고 했다가 국채를 발행하자고 말하는 등 황 후보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황 후보는 정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가 불공정하다고 황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녹화가 잠시 중단되는 등 토론회 내내 두 후보는 팽팽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어제 하루 47명 늘어서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1,284명이 됐습니다. 두 달 전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처음 환자가 나온 뒤에 국내 환자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후에 차츰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46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은 추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언제든 환자가 확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최근 100명 안팎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해 정부는 환자 발생의 추세가 변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평소 10,000건 넘게 시행된 진단검사가 병원들이 쉬는 어제 주말엔 6,000건 정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꼽은 최대 위험 요인은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자입니다. 실제로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군 집단시설 감염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겐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병원과 요양시설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이 2월 말과 비교해 20%나 증가했다며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들으신 대로 병원에서 퍼지는 걸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제 48명까지 늘었습니다. 퇴원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당분간 그 병원 문을 계속 닫도록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경기 동두천에 사는 80대 여성과 양주에 사는 70대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5일 이전에 퇴원한 사람들입니다. 첫 확진자인 75살 남성이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그 전에 퇴원한 환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 발표처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병원이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병원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4자매가 잇따라 감염됐는데 5자매 중 4째도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건당국은 병원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폐쇄 조치 연장을 명령하였으며 경기도 거점병원의 폐쇄로 지역 주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퇴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등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 1,164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한 요양원에서 7명이 한꺼번에 다시 확진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 39명 가운데 7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는 돼가지고 오셨는데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수검사에 39분 아까 전수검사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모두 51명이 완치 판정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우선 의심되는데 푸른 요양원의 7명은 3곳의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완치 판정의 기준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준치보다 적을 때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사람에 따라선 바이러스 양이 적어졌다고 완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였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진단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치료 과정의 문제도 아니고 원래 바이러스가 그런 성질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연구팀이 재양성 판정의 사례들을 분석했더니 모두 완치 판정 후 4일에서 17일 사이에 재확진을 받았습니다. 증세가 없거나 가벼운 사람이 많았고 2번째 양성일 때도 증세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완치 후 재확진 판정까지 기간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양뿐만 아니라 몸속 항체의 양을 함께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는 이제 면역이 형성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체 검사는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재확진 판정 환자들의 증가 속도 그리고 감염력 강도에 따라 퇴원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서울시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진료소를 마련했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을 검사할 수 있다고 홍보했었는데 실제 이용한 사람은 하루 평균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든 지 사흘 만에 송파구 사람들만 이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소식은 유수환 기자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입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서울 거주자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지난 3일 서울시가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뜸해 한산합니다. 낮 2시부터 검사가 시작됐는데 1시간 동안 이곳을 찾은 차량은 단 7대뿐. 하루 1,000명 정도 검사받을 걸로 예상했지만 지난 사흘간 실제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입국자 대부분이 거주지 선별진료소를 찾는 데다 공항버스도 잠실 종합운동장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자가용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근처 대신 차로 2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 대규모 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지역 감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거의 2시간이 소요될 텐데 공항에서 떨어진 곳을 이렇게 대단지 옆에다가 해야만 하는지. 서울시는 입국자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어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강남 서초 송파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이미 하루 최대 960명까지 검사할 수 있어 과잉 행정, 세비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곳을 송파구민 전용 진료소로 축소 운영하기로 하고 시설을 어떻게 축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서 어제부터 처벌도 강화됐지만 6분 산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비롯해 출근을 하거나 KTX를 탄 격리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자가격리 대상인 모자가 놀이터에 나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집 밖에서 6분간 산책하는 걸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해외 입국자이니까 주위에서 알았던 분이 이제 했겠죠. 답답해서 나왔다고. 어제부터 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지자체도 적극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격리자 이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이탈해 사무실과 식당을 들른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과 접촉한 송파구 주민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3일 60대 격리 대상자가 아들과 사찰을 다녀왔다가 광주에선 20대 격리 대상자가 KTX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42명. 이 가운데 6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효과적인 격리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2주간의 격리 지침을 알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타이완 녀석이 격리에 드는 돈을 못 내겠다며 입소를 거부해 추방됐습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되돌아간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 격리 거부로 추방된 건 처음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여행 목적으로 혼자 입국했던 타이완 국적 30대 여성을 어제 저녁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타이완에서 항공권을 발권받을 때와 인천공항 입국 직전에 2차례 시설에 격리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다음 날 충북 진천 외국인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갑자기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2주간 격리시설에 머무는 데 드는 14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시설 격리랑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변심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이 격리 조치를 거부해 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11명은 출입국 심사 전 시설 격리를 거부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놓고 공원에 놀러 갔다 적발된 군산대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어제 출입국 사무소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추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인 확진자 5명도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소식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반대로 아주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한 뒤 산골 빈집에 들어가 홀로 격리 생활을 했던 건데요. 김상민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전북 장수의 도장마을. 낡은 단층 양옥집이 나타납니다. 안에는 매트와 난방기구, 간단한 휴대용 취사기구와 빨래거리가 전부. 21년 경력 간호사 대전 보훈병원 김성덕 씨가 이틀 전까지 머물던 자가격리 장소입니다. 김 간호사는 지난달 8일 동료들과 대구로 의료 지원을 떠났습니다. 그쪽에서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게 생각이 나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편안하게 내려가서. 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김 씨는 집이 있는 대전 대신 본가가 있는 장수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너무 접촉할 가능성이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해서 빈집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만 들어오는 빈집에서 꼬박 2주를 견뎠습니다. 혼자서 할 일이 없잖아요. 2주간. 청소하고 고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가족 얘기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원하고 격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았던 김 간호사는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자유롭게 나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남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김 간호사는 몸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될 건 확실히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SBS 김상민입니다. 네, 전 세계가 치료제 개발에 큰 관심을 쏟는 요즘 특정 성분의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세포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단계인 건지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의 구충제는 회선 사상충 등 다양한 기생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이 성분을 발견한 일본의 학자가 201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뒤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항암제 같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선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바이러스 증식에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버맥틴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도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이버맥틴을 주입하자 48시간 후 바이러스성 물질이 모두 소멸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이버맥틴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세포 대상 실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구충제의 경우 흡수율이 낮으므로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선 허가받아 판매 중인 이버맥틴 성분의 사람용 구충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버맥틴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약물에 대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요즘 마스크 재사용하기 전에 마스크 소독제를 뿌려놓는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중에 여러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SBS가 조사해봤더니 일부 제품에는 호흡기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용 소독제들입니다. 일회용 마스크 표면에 뿌리면 바이러스나 균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인체에 무해하다. 마스크의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분이 포함돼 있을까?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시중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10ppm에서 30ppm까지의 차염소산 성분이 나왔습니다. 차염소산 같은 염소 화합물은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지만 소량이라도 호흡기를 통해 신체로 유입되면 천식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 세포는 괜찮고 그리고 바이러스만 살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일반 균을 죽이는 거나 우리 세포에서의 손상이 있는 거나 비슷한 독성이 나타납니다. 동물 실험에선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차염소산 30ppm이 섞인 40 마이크로리터의 작은 방울 정도의 양에도 폐기능이 떨어지며 천식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알고 보니 옷이나 신발 등을 소독하는 일반 소독제 혹은 손세정제로 신고된 제품들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업체들은 소독제를 충분히 건조한 후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다릅니다. 계속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나타나는 농도보다도 10배, 100배 정도 낮은 농도를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살균제를 뿌려갖고 흡입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스크 소독제 제품은 국내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유통됐는데 얼마나 팔렸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위험성을 파악하고 지난 2월 말부터 마스크용 소독제라며 광고하는 제품들의 유통을 막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어서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를 광고하다 지난달 적발돼 유통 차단 조치를 받은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에선 마스크란 단어가 빠졌지만 마스크 안과 밖에 뿌리면 살균 소독된다는 광고는 여전합니다. 환경부가 인터넷 창 자체를 내리도록 했지만 인터넷 주소만 바꿔 판매하는 겁니다. 업체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해봤습니다. 마스크에다도 뿌려도 되나요?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워낙 낮은 ppm이라서 안전한 범위 내에 있거든요. 마스크 소독제로 광고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아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나 뭐 그런 거하고 같이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자 상담 직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돌립니다. 소비자 쪽은 저희가 이제 좀 뭐 그 가덕이에 전화를 오셔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환경부는 업체들이 제품명이나 광고 주소창만 바꿔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판매 금지와 전량 회수 등 엄격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마스크 소독제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과 구체적인 제품 이름의 정확한 공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환자 증가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한 주가 가장 힘들고 슬픈 일주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확진자 33만 명에 1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 그런데도 최악의 상황은 이제부터라는 게 미 보건당국자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얼마나 나쁠지에 대해선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비스크와 9.11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자는 털어놨습니다.
I will not say we have it under control, Margaret. That would be a false statement. We are struggl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at's the issue that's at hand right now.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걸 언급하며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라리아 약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I'm not acting as a doctor. I'm saying do what you want. But there are some good signs. You've read the signs. I've read the signs.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기적의 치료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일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일본은 이제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숨진 사람은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의료진이 버티지 못할까 봐 일본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도 보신 것처럼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 감염된 건지 알 수 없는 젊은 환자들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내일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조금 전 열린 일본 정부의 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 선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基本的対処方針の改定を行い、緊急事態宣言の発出を行いたいと考えています。 그동안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선포에 신중했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은 도쿄 등 대도시의 확산 추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주말 이틀 동안 매일 100명을 넘겼고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절반 넘게 나왔습니다. 긴급 사태는 내일 의회 보고를 거쳐 정식 선포될 예정인데 지역은 도쿄도와 주변 3개 현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집단 감염이 확인된 오사카와 효고, 후쿠오카가 대상입니다. 기간은 이른바 골든위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으로 설정됩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되면 지자체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과 식품도 직접 사들여 비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외출을 강제로 금지할 수 없는 데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용 금지도 요청에 머무르는 등 법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중국은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이 다 끝나간다는 기대와 함께 혹시 다시 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뒤섞인 분위기입니다. 유명 관광지에는 수만 명이 몰리는 가운데 봉쇄 조치가 모레 풀리는 우한 지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안의성의 유명 관광지인 황산. 입구부터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등산로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我们3点半到5点半2个小时你就走了不到1公里吧. 사흘간의 청명절 연휴를 맞아 황산엔 하루 입장 허용 인원 2만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베이징에서도 이처럼 공원과 관광지에는 연휴 기간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疫情之后第一次出来，公园里面可能转了有2个小时左右，然后就是人也比较多嘛，然后就出来了。 중국 본토 내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들어가면서 단체 여행이 다시 늘어나고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와 SNS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와 무증상 환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어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레 77일 만에 봉쇄가 해제되는 우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을 재개하고 도로를 막았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면서도 주택단지 출입 통제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시는 그간 시행했던 통제 조치를 단기간에 푸는 건 불가능하다며 엄격한 방역 조치가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은 그동안 적극적인 통제보다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 전체가 면역을 얻어가는 이른바 집단 면역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 방침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망 좋은 식당과 주점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50명 넘는 모임만 금지했을 뿐 학교나 식당, 체육관 등을 그대로 운영하게 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개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할 뿐 봉쇄 같은 강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Closing down the whole society, there's nothing to bring us evidence that this will be a long-term solution because we don't know if this virus will disappear this summer or. 하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발표한 국왕의 특별 연설은 조금 달랐습니다. kommer inte vara möjligt denna påsk. Det måste vi acceptera. Vi måste tänka om, ställa in oss på att stanna hemma. 스웨덴 학자 2천여 명도 확산세를 지금 꺾지 않으면 중환자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지난 1일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고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요양원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스웨덴 국영방송은 스웨덴 정부가 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해 집단 면역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에 불려갔었던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걸로 보입니다. 새로 바뀐 재판부가 이번 달 27일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 씨가 나와야 한다고 한 겁니다. KBC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마지막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돌연 지난 1월 초 담당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그 뒤로 4개월간 재판 절차는 멈춰 있었고 최근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져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신임 재판부는 전임 재판장의 사임으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며 전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도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재판에는 피고인 전두환 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재판 출석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전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 출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며 여론 재판화되고 있다며 27일 출석 뒤 불출석 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피고인 출석 재판 절차 과정에서 망신 주기를 통해서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판부가 바뀌면서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다시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됐지만 지금까지 전 씨 측 입장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사과의 말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오늘 낮 부산 신항에 들어오던 한 컨테이너선이 대형 크레인과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되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파란색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부두에 정박한 선박을 덮칩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부산 신항에 이부도에 입항하던 15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다른 선박과 크레인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무너졌어요. 그 뭔 이유 영문도 모르고 꽝 해서 꽝 하는 동시에 그래 돼가지고 경향이 없어요. 사고 선박은 8번 접안 시설에 입항 중이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옆에 접안하던 선박과 1차로 충돌했습니다. 이후 방향을 틀어 오른쪽으로 돌다가 선박 후미가 크레인과 부딪혔고 이 충돌 여파로 크레인이 붕괴된 겁니다. 제가 추정하는 뿐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로 안 서고 조금 이렇게 서서히 좀 밀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다른 크레인에 타고 있던 기사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8번 접안 시설에 있는 크레인 5기 중 1기가 완전히 붕괴됐고 다른 1기는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크레인 3기도 레일 쪽이 파손됐거나 파손이 의심돼 정밀 점검이 필요해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컨테이너선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 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수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수수료 부담만 더 커졌다는 식당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자 결국 배달의 민족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크게 준 동대문구의 한 곱창집. 장사도 시원찮은데 사장 A씨는 요즘 2배 넘게 오른 배달앱 수수료가 큰 걱정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저희 가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가는 거라 생각하고 배달민족이 좀 횡포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한 달에 88,000원 하던 정액제 수수료를 이달부터 매출의 5.8%를 떼는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외식업체가 광고를 독식하던 이른바 울트라콜의 폐해를 막아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주들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꼼수라고 항의했고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 측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면서 공공배달 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다시 총선 소식입니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탓에 후보들의 거리 유세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수막과 SNS를 활용한 선거전이 더 치열해졌고 과열 조짐도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총선 후보가 내건 현수막입니다. 공약이나 정치 구호를 적어두는 흔한 선거용 현수막과 달리 인기 랩 가사를 개사한 문구를 담았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독특하네요. 많이 독특하네요. 지나가면서 계속 눈에 보이니까. 코로나로 이전처럼 시끌벅적한 선거 유세를 할 수 없게 되자 현수막과 SNS를 활용한 각 당의 홍보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공약을 끄집어내는 이미지와 직접 부른 랩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뭐가 들었나? 달라요. 저는 일 잘해요. CF를 패러디해 표정 연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유권자와 접촉을 줄인 비대면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처지라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었던 민생당 김동철 후보는 이번엔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문재인 성공, 이낙연 집권 문구를 대놓고 적어넣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막말을 현수막에 넣었다가 선관위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두 위성정당은 모정당과의 관련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홍보물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결혼식을 올리는 컨셉의 SNS 포스터를 만들었고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 같은 당색인 분홍색으로 분장한 영상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내놓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함께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면서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저희 사실은 팀에 들어왔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팀에 들어온 제보 사진입니다. 지난 총선 후보자 현수막들인데 두 정당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런 식으로 비례정당 이름도 함께 적어 놓으면 좋겠다는 속내인데 선관위 입장 불법입니다. 선거법 88조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 선거운동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당 후보자 말고 비례정당 선거운동 해줄 수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비례정당은 전국구라는 선거구의 후보자라서 현수막에 이렇게 비례정당명을 함께 적는 건 법 위반입니다. 종갓집이든 형제정당이든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사례는 왜 가능했느냐? 단일 후보라 그랬습니다.
단일 후보는 두 후보가 합의해 후보자 한 명이 사퇴했다는 거고 선거법에서 말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단일 후보라는 명칭과 함께 두 정당 이름 병기하는 게 문제 있다며 재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단일 후보의 경우 두 정당 이름을 적어 놓으면 오히려 참여 정당을 특정할 수 있어서 문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단일화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두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을 함께 써도 문제 없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총선 유세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SBS가 그제 8시 뉴스를 통해 지적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손과 손이 닿는 악수가 제일 위험하고 일명 주먹 악수도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주먹 악수를 하더라도 손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전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며 가능한 한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눈인사 등의 방식으로 유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이전 총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이 다시 승부를 펼치는 이른바 리턴 매치 지역구들을 박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대학가인 이곳 신촌동과 함께 연희, 홍제, 부가연동까지 7개 동을 포함하는 지역구가 바로 서대문 갑입니다. 이곳엔 20년째 역대 전적 3대2로 이번 총선에서 6번째 대결을 펼치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연세대 동문회 총학생회장 이력도 같은 민주당 우상호, 통합당 이성헌 후보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17, 19, 20대 의원을 지내고 4선에 도전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 우상호 후보. 잘 알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정도 많이 들었어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량감 있고 집권 여당 후보인 제가 더 훨씬 더 적임자가 아닐까. 경전철 서부선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부가현 2, 3구역 조기 추진 등이 공약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야당한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16, 18대 의원을 지내고 재탈환을 노리는 통합당 이성헌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투명화 신속 추진, 신대학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 캠페인도 깨끗하고 불법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바꿔줘야 되지만 여기 8년째 하고 있는 서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녹색당이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자 탈당한 무소속 신지혜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과 모병제 실시 등 페미니즘과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 관악갑에선 민주 유기홍 전 의원과 이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나선 김성식 후보가 5번째 맞붙습니다. 역대 전적은 2대2, 통합 김대호, 민생 이승한, 정의 이동영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갑은 4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민주 전재수, 통합 박민식 후보로 지금까진 당의 총선 승패와 후보의 당락이 일치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저희는 신혼부부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보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980년대, 90년대도 일과 가정, 육아 사이에서 헛걱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녀들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 사태를 좀 교훈 삼아서 평소에 의료 관련 이슈에 관심이 없었던 정치인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파도 걱정 없는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몸이 아프신 어르신께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이만
이만 찍자 우리 4.15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15 총선 투표 열심히 해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요. 안녕.